중종 반정의 주역 박원종, 유순종, 성희안. 박원종, 누이를 욕보인 연산군의 앙심을 품다.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의 치세 말년 조선 팔도는 신음하고 있었다. 도성 사방백리에 금표를 세워 백성을 쫓아내고 사냥터로 만들었으며 홍문관과 사간원을 혁파해 언로를 막았다. 손바닥 뚫기, 뼈 바르기, 마디마디 자르기 같은 잔혹한 형벌이 난무했고 부자지간에도 관에 신고한 뒤에야 만날 수 있었다. 길거리에는 굶주림과 부역으로 쓰러진 시체가 즐비했다. 무관 출신의 평성군 박원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을 끓이고 있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다. 그의 누이 승평 부부인 월산대군의 미망인을 연산군이 강제로 범하고 궁중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한 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연산군은 오히려 박원종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박원종은 이를 갈았다. 거사를 결심하다. 박원종과 전 참판 성희안은 한마을에 살며 자주 만나 시사를 논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정치법령이 호남하고 가혹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종묘사직이 장차 전복될 것인데 한 사람도 나라를 안정시킬 계책을 도모하는 자가 없다. 우리는 성종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두 사람은 이조판서 유순정을 끌어들였다. 유순정은 계획을 듣고 즉시 따랐다. 여기에 왕의 총애를 받던 부정신윤무가 찾아와 말했다. 이 장군이 망명하여 귀양간 자들을 불러 모아 거병한다면 사직이 외부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요. 지금이 아니면 늦소. 이 말이 박원종 등의 결심을 굳혔다. 무사를 모으고 용마를 기르던 구마장의 장수들과 응군을 이끌 자들을 규합했다. 날은 9월 1일 저녁으로 정해졌다. 거사의 밤. 1506년 9월 1일 저녁, 박원종 일행은 훈련원에 모였다. 성희안이 김수동과 김감에게 달려가 합류를 요청했다. 김감은 즉시 따랐고 김수동은 두려워 망설이다 결국 함께했다. 지모가 많은 유자광도 불러들였다. 동시에 용사들을 보내 임사홍, 신숙은, 신수영의 집을 처결하고 개성부에 있던 신수겸도 그 자리에서 배웠다. 이 소식이 퍼지자 미리 약속하지도 않은 대소 인원들이 기약 없이 몰려들어 삽시간에 군세를 이루었다. 밤 삼경 모든 장수들이 편성을 마치고 군사를 이끌어 궁성을 에워쌌다. 여러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풀어 종군하게 했다. 한편 윤영로를 진성대군의 사저로 보내 거사의 뜻을 알리고 호위하게 했다. 궁궐이 텅 비다. 별난 소식이 궐 안으로 스며들자 숙직 장사와 시종, 환관들이 너나 없이 수채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잠시 후 궁궐은 텅 비었다. 승지 윤장 등이 황급히 달려가 연산군에게 살해었다. 연산군은 놀라 뛰어나와 승지의 손을 잡았으나 턱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윤장 등도 바깥 동정을 살피겠다고 핑계하고는 차례로 흩어져 도망쳤다. 덜어는 실족하여 뒷간에 빠지는 자도 있었다. 박원종은 내시를 보내어 연산군에게 옥세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새벽 역사가 바뀌다. 여명이 밝아오자 국문이 열렸다. 박원종 일행이 경복궁으로 나아가 대비에게 아뢰었다. 주상이 크게 임금의 도를 잃어 종묘를 맡을 수 없고 천명과 인심이 이미 진성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컨대 명을 내리소서. 대비가 답했다. 나라의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사직을 위한 계책이 부득이하다. 경등이 아랜 대로 따르리라. 유순정이 전지를 받들고 진성대군의 사저로 달려갔다. 대군은 제3사양하다 마침내 허락했다. 호종을 받으며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성군을 만났으니 환란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날 오후 근정전에서 중종이 즉위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교동현으로 옮겨졌고 총신 장록수와 전비 등은 군기시 앞에서 처형되었다. 서울 사람들이 다투어 돌을 던지며 외쳤다.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에필로그. 온 나라가 메아리처럼 호응한 이 반정에서 흉악한 무리만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변방의 백성과 미천한 노예들까지 박원종의 이름을 칭송하며 말했다. 박야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박원종은 반정의 공으로 전국 공신 제1등에 오르고 불과 수일 만에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무관 출신으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였으나 스스로는 끝내 사양하며 말했다. 삼정승은 임무가 중하므로 신같은 무인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뒤 그는 44세의 나이로 영의정직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유순정, 칼과 붓을 함께 쥔 사나이. 조선 중기, 문과 장원 출신인데 활을 100근짜리를 당겼고 무인들 사이에서도 당할 자가 없었다. 그의 이름은 유순정. 진주 유씨 출신으로 세종대왕과 이종 사촌 사이인 아버지를 둔 명문가의 자제였다. 문무를 겸비한 기인.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김종직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고 스승이 사림의 거두였던 만큼 그 역시 살인파의 색채를 띠었다. 그런데 이 선비 활도 기막히게 잘 쐈다. 원숭이처럼 팔이 길어 100근짜리 활을 당기니 무골들도 감히 겨루지 못했다. 1487년 29세에 성균관에서 임금 앞에 현장 시험을 치러 문과 장원급제, 홍문관 전적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그 뒤로 조정 대신들은 너도 나도 그를 추천했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임금에게 입을 모아 말했다. 문무를 겸한 제목이요 장상의 그릇이니 지금 세상에 견줄 이가 드뭅니다. 북쪽 여진족 토벌에선 망료로 따라가 혁혁한 공을 세웠고 함경도 평사로 부임했을 땐 여진족이 그의 활솜씨에 탐복해 귀순했다. 심지어 아들 이름에 순정이라는 글자를 따다 쓸 정도였다. 무오사화, 천운으로 살아남다. 1498년 연산군이 피바람을 일으켰다. 스승 김종직의 제자들이 줄줄이 끌려가 죽거나 귀양가던 무오사화. 유순정의 이름도 죄인 명단에 올랐다. 조정은 포조를 보내 그를 잡으러 했다. 그런데 그는 마침 북쪽 변방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다. 마무리 단계라 차마 내버려 두기도 어중간한 상황. 결국 체포를 미루다 기회를 놓쳤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유순정에겐 천운이었고 연산에겐 후일 닥칠 재앙의 씨를 키운 것이었다. 연산군의 총애와 서약서 소동.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기도 했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데 유순정 혼자 3발 중 2발을 명중시켰다. 연산이 기뻐하며 2품께나 특진시켜줬다. 1506년 7월 연산군은 점점 불안해졌다. 신하들에게 충성 서약서를 받아내기로 했다. 경서문이었다. 영의정부터 승지까지 백관이 도장을 찍는 자리. 그런데 이조판서 유순정의 이름이 빠진 채 올라왔다. 연산이 직접 명했다. 경서문에 이조판서 유순정을 써넣으라. 결국 그의 이름도 서약서에 올랐다. 바로 그 한 달 뒤 유순정은 그 서약서를 쓴 손으로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반정에 앞장섰다. 중종반정 3대장 중 하나. 1506년 9월 박원종 성희안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다.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중종반정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셋을 3대장이라 불렀다. 공신 1등에 책록되고 청천부원군에 봉해졌다.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510년 삼포회란이 터지자 도원수로 출전해 난을 평정했다. 그리고 1512년 54세의 나이에 영의정에 올랐다. 올라선 지 2달 만에 병석에 누웠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공과 과, 사관의 평가는 냉정했다. 풍채가 의연하고 문무의 자질을 겸했으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뇌물을 좋아했으며 만년엔 여색에 방탕했다. 병조판서를 겸직하며 무관 인사권을 쥐었는데 뇌물 많은 순서로 자리를 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반정으로 받은 집이 비어있다며 유자광은 복이 있어
장독이 30개인 집을 받았는데 내 집엔 쓸만한 게 없다고 투덜댔다는 일화도 남아있다. 그러나 묘비명은 달랐다.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의로는 공평하고 올바랐다고. 반정 직후 동료들에게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가 거사에 성공했으나 일이 안정되면 모든 처리를 조정에 돌리고 우리 스스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살인파 출신으로 처음 반정 공신에 오른 인물. 붓과 칼을 함께 쥐고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간 유순정. 그는 영웅이었는가, 기회주의자였는가, 역사는 아직 그 평가를 미루고 있다. 성희안, 좌천되어 반정 세력을 규합하다. 성희안.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연산군의 폭정에 맞서 중종 반정을 주도한 인물로 체구는 작지만 아름다운 수염에 말솜씨가 뛰어났고 천성이 민첩하고 판단력이 높았다. 1504년 풍자시 사건. 연산군이 망원정에서 신하들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하자 성희안이 우리 임금께서 원래 청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라는 풍자시를 올린다. 연산은 격노하지만 성희안이 겸손하게 대응해 일단 화를 누그러뜨린다. 그러나 이후 트집을 잡아 장백대에 처하고 문관인 그를 무관 말단직 부사로 3년간 좌천시킨다. 이 좌천이 오히려 반정 세력을 규합하는 계기가 된다. 반정모의. 한 동네 이웃 사는 신윤무가 찾아와 박원종의 인물됨을 귀띔한다. 성희안은 박원종, 유순정과 비밀리에 손을 잡는다. 셋 모두 공교롭게도 연산이 한때 총애했던 신하들이었다. 노화공신. 공신 책록 때 성희안이 어머니에게 어린 매부 신수린을 차마 공신명단에 올리지 못했다고 실토하자 노모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며 드러눕는다. 결국 다음날 매부를 공신명단에 올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를 노화공신이라 불렀다. 잣과 꿀 편지. 좌의정 시절 오랜 친구 청송 수령 정붕에게 청송에는 잣과 꿀이 많을 테니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낸다. 정붕은 잣은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백성집 벌통 속에 있으니 내 어찌 마음대로 취하겠는가라고 답한다. 성희안은 깊이 뉘우치고 사과한다. 영의정에 오른 성희안은 병이 깊어지자 사퇴를 청하지만 중종이 허락하지 않고 계속 환관을 보내 문병한다. 임종 직전 중종이 아들 성유를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친필을 보내오자 거의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겨우 입을 열어 벼슬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환관이 문지방을 넘어가자마자 숨을 거둔다. 중종 반정에 참여한 주동자는 살아있을 경우 모두 영의정직에 올랐다가 생을 마감했다. 중종 중반 이후부터는 살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폭군의 시대를 살아남은 영민한 생존자인가 아니면 권력의 틈새에서 사람을 구한 숨은 의인인가.